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예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엄마와 연결된 애증의 고리를 끊어낸 30대 여성입니다. 십수년간 이어진 갈등 끝에 내린 결정이라 후회는 없지만 주변에서 하도 성화라 고민이 많아요. 제 3자들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엄마가 하는 앓는 소리에 불효녀라고 손가락질을 하는데 이게 정말 제가 손가락질 받을 만한 일인지 여러분들의 의견을 묻고 싶어 사연을 보냅니다. 저희 아버지가 고등학교 때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게 되면서 저희 엄마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여자가 되었어요. 만나는 사람들을 붙들고 자기 처지가 얼마나 비참한지 하소연하곤 했죠. 예상하지 못했던 이별에 저도 매우 힘들었지만 엄마가 너무 힘들어해서 저는 내색도 하지 못했습니다. 안방에선 밤마다 우는 소리가 들렸고 이른 아침엔 퉁퉁 부은 눈으로 일어나 아버지가 쓰시던 수저를 보고만 계셨죠. 18이었던 저는 저라도 정신 차려야겠다고 생각해 전에 없던 효녀가 되었죠.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만 해도 투정 부리기 바빴던 평범한 여고생이 이른 아침부터 일어나 엄마를 위해 밥상을 차리고 학교에서 돌아와 집안일을 했습니다. 다연아, 엄마 많이 힘들어하니까 너가 많이 신경 써줘야 돼. 너도 고등학생이면 다 컸으니까 이럴 땐 엄마한테 힘이 돼줘야 하는 거야. 알았지? 저도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했던 아버지를 잃은 18 소녀였지만 누구도 제 마음을 들여봐 주지 않았어요. 그때부터 시작이었던 겁니다. 엄마의 지긋지긋한 자기 연민과 그 뒤치다거리를 해야만 하는 제 삶이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 잃은 자기 연민이 모녀 관계까지 끊어낼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결국 모든 건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제 생각과 달리 엄마의 마음은 치유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학 진학을 준비하면서 저는 서울에 있는 대학에 갈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그걸 알게 된 엄마가 제 발목을 잡은 거예요. 너 정말 엄마만 두고 서울에 갈 생각이야? 왜 말을 그렇게 해? 대학 가는 건데. 엄마가 말을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가고 싶은 대학에 가? 여기 국립대도 있는데 뭐하러 그 먼 곳까지 가려고 하냐고. 엄마랑 떨어져 살아야 하고 돈은 돈대로 드는데 굳이 거기까지 갈 이유가 없잖아. 그럼 난 평생 여기서 살아? 서울에 있는 대학 갈 수 있으면 가는 거지. 그게 어떻게 굳이야. 아무튼 안 돼. 나 혼자 못 살아. 너가 그렇다고 서울대를 갈 것도 아니잖아. 나는 너 서울에 있는 대학 간다고 하면 등록금 못 내주니까 그렇게 알아. 엄마. 서울대 아니면 뭐 서울에 있는 대학에 가면 안 돼? 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고집을 부려? 다른 사람한테 다 물어봐. 자식 가고 싶은 대학 막는 부모가 있는지. 너 솔직히 말해봐. 너 놔두고 그냥 너 혼자 잘 살려고 가는 거지? 뭐? 왜 자꾸 아까부터 말을 그렇게 해? 누가 혼자 잘 살려고 서울에 가? 나도 서울 생활 한번 해보고 싶어. 여기보다 즐길 것도 많고 경험할 것도 많은 큰 물에서 한번 지내보고 싶다고. 그렇게 서울 가고 싶으면 가끔 놀러나 가면 되지. 굳이 살러 간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 그렇다고 서울 명문대 갈 실력도 아니면서 왜 굳이 집을 떠나려고 하는 거냐고. 그래, 너 갈 테면 가봐. 산송장처럼 사는 네 엄마 보고 싶으면 가보라고. 엄마가 그런 식으로 나오는데 제가 어떻게 서울에 있는 대학에 가겠어요. 물론 학교로 따지면야 서울에 있는 대학에 가나 지방 국립대를 가나 비슷한 수준이긴 했습니다. 등록금도 사는 지역에 있는 국립대가 쌌고 집에서 다닐 수 있으니 생활비도 적게 들겠죠. 하지만 다양한 경험을 해보고 싶은 저에겐 서울에 있는 대학이 더 큰 메리트가 있었던 거예요.
젊어서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보고 싶었는데 다른 이유도 아니고 엄마 외롭다는 이유로 날개가 한번 꺾인 것이죠. 그 일로 말도 못하게 싸웠지만 결국 제가 졌는데 그냥 물러난 건 아니었습니다. 엄마한테 정신과 치료 한번 받아보자고 했거든요. 그것도 초반에 정신병자 취급한다고 얼마나 싸웠는지 몰라요. 하지만 저도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그저 저한테만 희생을 강요하면 저도 진짜 영 끊고 가겠다고 강하게 나갔어요. 그래서 찾아간 병원에선 아니나 다를까 우울증 판정을 받았죠. 근데 그게 저한테 독이 된 거예요. 병원에서 배우자 사별로 인한 정신적 충격에 극심한 우울증 증세라는 판정을 받자마자 진짜 아픈 사람 행세하며 무슨 일을 하든 우울증을 걸고 넘어졌거든요. 엄마, 나 오늘 늦어. 현종이가 오늘 땜빵 좀 해달래서 알바 가야 돼. 그냥 와. 오늘 엄마 마음이 좀 그래. 왜? 몸이 안 좋아? 아니, 그건 아니고 그냥 마음이 그래. 밤늦게 혼자 있으면 불안해서 숨도 못 쉴 것 같아. 엄마, 요즘 약은 먹어? 약을 먹는데도 증상이 계속 그래? 다 버렸어. 뭐? 약을 왜 버려? 숙자가 그러는데 정신과 약이 뇌를 다 썩게 한다더라. 하도 독해서 사람 머리 망가지게 하는 거래.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엄마, 우울증은 마음의 감기 같은 거야. 엄마 독감 걸릴 때 병원 안 가? 약 안 먹어? 우울증도 똑같아. 약 먹고 나아질 수 있으면 먹어야지. 엄마, 약 먹고 한동안 괜찮았잖아. 우울감도 사라지고 기분도 좋고 그랬다며. 그게 내가 진짜 기분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인위적으로 기분이 나아지게 만드는 거잖아. 난 그게 싫어. 엄마는 병원에서 타준 약도 먹지 않고 다른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가까운 대학에 가게 됐다고 해서 대학 생활이 순탄한 것도 아니었어요. 외박을 극도로 싫어했던 엄마는 학교에서 가는 MT도 못 가게 했죠. 대학 진학 문제 때부터 참았던 울분과 서름이 거기서 터졌고 그 일로 일주일 동안 말도 안 했을 만큼 크게 싸우게 된 거예요. 나 학교 다니지 말라는 소리야? 왜 MT를 못 가게 해? 숙자가 그러는데 그거 안 가도 아무 상관없다더라. 숙자 딸내미도 2번 가고 다음부턴 안 갔대. 봐, 정연이 언니도 2번은 간 거잖아. 3학년이라 적당히 눈치껏 빠진 거지. 어떻게 1학년 때부터 MT를 빠져. 다 같이 친해지자고 가는 자리에 나만 쏙 빠지면 그래서 친구도 없이 지냈으면 좋겠어? 그까짓 거 같이 안 가준다고 친구도 안 해주는 게 정상이야? 그런 애들이랑 안 놀면 되는 거잖아. 나도 교수님들한테 잘 보이고 싶고 대학 친구들이랑 즐거운 시간 보내고 싶어. 왜 엄마는 그것마저도 못하게 해? 이것도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 내가 성인이 돼서 엄마 때문에 못한 게 얼마나 많은데. 엄마는 왜 내 젊음까지 빼앗으려고 해? 뭐? 내가 젊음을 뺏어? 이거 말하는 것 좀 봐. 내가 틀린 말 했어? 엄마 하는 게 딱 그렇잖아. 뭐든지 엄마 기분만 중요하고 엄마 삶만 중요하지. 엄마한테 내 삶이란 게 있어? 엄마 딸 20살 인생이 있냐고. 엄마만 남편 잃었어? 나도 아빠 잃었어. 근데 내가 아빠만 잃은 줄 알아? 난 엄마도 잃었어. 아빠 돌아가시고 나한테 엄마란 사람이 있었어? 단 한순간도 나한테 엄마 없었어. 나는 힘든 마음 기대고 위로받을 부모가 아무도 없었다고. 달아오른 얼굴로 쉬지 않고 그렇게 쏘아붙이고 열받아 문을 쾅 닫고 방에 들어가 엉엉 울었습니다. 엄마도 그 말에 충격을 받아 느낀 바가 있었는지 다음날 문자 하나 딱 보내더라고요. 갔다 오라면서요. 다행히 그 뒤로는 다시 병원 치료도 받고 약도 먹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쉽게 나아지진 않았어요.
제가 친구들이랑 여행 가거나 시간을 보내고 들어오는 건 어떻게든 참아보는 것 같았는데 남자친구가 생긴 뒤로는 간섭이 극심해지더라고요. 남자친구를 만나러 가는 것도 아닌데 수업 갈 때에도 1시간에 한 번씩 연락하고 들어오겠다고 1시간보다 좀 늦어지면 불같이 화를 내며 당장 집으로 들어오라고 성화였고요. 어린 나이라 남자친구랑 함께 있는 시간이 불안해 그렇다지만 해도 해도 너무한 수준이었죠. 결국 처음 만나던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그 뒤로는 엄마 앞에서 남자친구 있다는 내색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통제가 강한 집안에서 자란 자식들은 말 잘 듣는 거짓말쟁이가 된다잖아요. 그게 딱 저였어요. 엄마 앞에서는 엄마 심기를 거스르지 않도록 행동하면서 뒤로는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해야 했는지 모릅니다. 지금 생각해도 저는 그게 최선이었다고 생각해요. 하나부터 10까지 엄마한테 맞춰줄 수도 없는 노릇이고 제가 거짓말을 함으로써 엄마도 마음이 편해졌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결혼은 할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입사 후 사귀게 된 남자친구는 같은 회사에 다니던 사람이라 지독한 엄마의 통제 하에 있던 상황에서도 상대적으로 데이트할 시간이 많았어요. 하지만 연애다운 연애하는 게 힘든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서두르게 된 것도 있었죠. 차라리 결혼하면 좀 나아지겠지 싶었어요. 하지만 어느 정도 짐작했던 대로 엄마는 제 결혼을 반기지 않았습니다. 결혼? 만나는 사람도 없었는데 갑자기 무슨 결혼? 실은 만나는 사람 있었어. 같은 회사 사람인데 좋은 사람이야. 뭐? 너 그동안 그런 말도 없었잖아. 지금까지 나 속인 거야? 엄마가 너무 걱정이 많으니까 그렇지. 내가 일부러 속였겠어? 기가 막혔어 진짜. 너 내가 알고는 있었지만 정말 음흉한 구석이 있다. 음흉이라니. 연애한다고 하면 밖에 나간 사람 일도 못하게 전화하고 온갖 히스테리 부리니까 그런 거잖아. 아무튼 작정하고 속인 거 아니야. 결혼은 무슨 결혼? 절대 안 돼. 왜 안 되는데? 난 뭐 그럼 평생 엄마랑 살아? 빨래를 개고 있었던 엄마는 혼자 씩씩거리면서 신경질적으로 빨래를 집어던졌습니다. 그리고는 꼴도 보기 싫다는 듯 방 안으로 들어가 버리셨죠. 언제고 한 번은 넘어야 할 산이었기에 그 정도는 참을 수 있었어요. 남자친구가 인사드리러 오겠다고 나를 잡자는데도 망할련 썩을련 하면서 상대도 하지 않더니 정작 남자친구가 인사하러 오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얼굴을 싹 바꾸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고우영이라고 합니다. 다연이랑은 같은 회사, 같은 부서에서 일하고 있어요. 아유, 그래요. 어서 와요. 안 그래도 기다리고 있었지. 근데 내가 다연이 얘한테 들은 말도 없이 손님을 맞이하게 돼서 집에 대접할 만한 게 없네. 근처 카페라도 갈까요? 좋죠. 혹시 식사 안 하셨으면 근처에 식사라도 하러 가실래요? 제가 대접하겠습니다. 아유, 아직까지 밥도 안 먹은 거야? 가요, 가. 내가 사줄게. 결혼은 절대 안 된다고 머리를 싸매고 들어 누울 기세로 반대하던 사람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문전박대하면 어쩌나 걱정이 많았는데 그나마 손님 대접은 해줬으니 다행이었죠. 거기다 엄마는 남자친구를 무척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어디서 그렇게 제대로 된 남자친구를 만났냐며 제가 한 일 중에 가장 마음에 든 일이라면서요. 그렇게 상견례까지 생각보다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는데 그 자리에서도 엄마는 자기 연민을 감추지 못했어요. 제가 얘를 혼자 고생해 키우면서 힘든 일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 이런 날도 오네요. 아유, 바깥사돈 없이 혼자 키우시기 너무 힘드셨겠어요. 그때는 어떻게 사나 싶었는데 그래도 사라지더라고요.
정말이지 말도 못하게 힘들었거든요. 남편 없이 혼자 애 키우는 게 보통이 아니에요. 정말 대단하신 일 하셨습니다. 그 와중에도 다현이를 이렇게 예쁘고 훌륭하게 키워주셨으니 정말 대단하셔요. 저는 그때부터 그 자리가 불편했습니다. 상견례라고 하면 의뢰, 다음 결혼식 진행은 어떻게 할 것인지, 결혼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야 하잖아요.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엄마는 상견례를 하러 온 게 아니라 자기 인생 이야기나 하러 온 것 같았죠. 그 말도 저는 좀 납득이 안 됐던 게 솔직히 대체 뭐가 그렇게 힘들었나 묻고 싶더라고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집안일을 노타시피 해서 집안일도 거진 제가 했고 학교 진학 상담에도 엄마는 오지 않았거든요. 거기다 대학 등록금을 비롯한 생활비도 아버지가 벌어 남기신 돈과 보험금으로 충당하고도 남을 정도였어요. 객관적으로 말해 저 키운다고 엄마가 밖에 나가 돈을 번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안에서 살뜰히 챙겨준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만나는 사람마다 붙들고 애 혼자 키워야 하는 여자라고 동정만 샀습니다. 저한테는 18이면 다 컸으니까 엄마 좀 신경 써 달라고 하면서요. 10년을 넘게 그랬으면서 기어이 상견례 자리에서까지 저러는구나 싶어 질리기도 질리더라고요. 결국 그날은 엄마 이야기만 주야장천하다 자리가 끝나고 말았어요. 상견례 한다고 저희 사는 지역까지 일부러 와주신 거라 화끈거리는 얼굴로 사과를 드려야 했죠. 어머님, 아버님, 죄송해요. 어렵게 모신 자리에서 제대로 이야기도 못하시고. 괜찮아, 괜찮아. 어차피 결혼식이야 너네가 알아서 진행할 텐데 뭐. 그래, 결혼 전에 사돈끼리 만나 얼굴 보고 인사하는 자리니 너무 마음 쓸 것 없다. 안사돈께서 젊어서부터 마음고생이 심하셨던 모양인데 어머님께 잘해드리고.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한바탕 했는데 엄마는 대체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고 결혼 앞두고 히스테리 부리지 말라더군요. 거기서 끝이면 말도 안 합니다. 하필 문제가 또 결혼식에서 터진 거예요. 아버지가 안 계시다 보니 저 혼자 신부 입장을 했거든요. 남편과 중간에서 만나 함께 행진하는 것이었는데 그게 뭐라고 그때부터 대성통곡을 하는 겁니다. 사회자 음성이 끊겨 다소 적막할 때는 식장 뒤편에 있는 사람도 흐느끼는 소리를 들었다고 하니 말다했죠. 결혼식이 진행되는 내내 한쪽에서 훌쩍이고 흐느끼는 소리가 신경 쓰여 저도 기분이 좋지 않았고요. 그도 모자라 양쪽 부모님께 인사하는 자리에서 식장이 떠나가도록 곡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아이고, 다현이 아버지. 이걸 못 보고 가서 어떡해요. 불쌍한 사람. 신부 어머님께서 먼저 소천하신 신부 아버님이 생각나시는가 봅니다. 다들 위로의 박수 한번 부탁드려요. 세상에 결혼식장에 위로의 박수가 웬 말인가요? 나중에 친구들한테 물어보니 주변에서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딸 결혼식에 너무 한단 소리가 오고 갔다더라고요. 어지간하면 엄마 편들던 이모도 주책이라고 엄마 팔뚝을 후려치기도 했고요. 저희 쪽에서도 그 정도인데 시댁 쪽 하객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어디 팔려가는 것도 아닌데 식장에서 신부 측 부모가 그렇게 곡을 하면 시댁에서도 난처하고요. 결국 엄마랑 대판 싸우고 신혼여행을 가게 됐죠. 엄마 때문에 진짜 창피해 죽겠어. 누구 죽었어? 장례식장이야? 뭐, 먼저가 네 아빠 생각나서 눈물 좀 흘린 거 가지고 왜 야단이야? 눈물을 좀 흘려? 그게 그냥 눈물 좀 흘린 거야? 곡을 한 거지. 엄마는 내 생각 하나도 안 해? 엄마가 그렇게 울면 시댁이랑 하객들은 뭐라고 생각하겠어. 슬픈가 보다 그러겠지. 하여튼 인정머리라고는 눈꽃만큼도 없는 년. 남들은 시집 간다고 부모 안고 울기도 하던데
넌 어떻게 눈물 한 방울을 안 흘리니? 엄마가 그렇게 우는데 나까지 울어? 뭐 진상 모녀라고 동네방네 자랑하라고? 그렇게 울고 싶으면 엄마 환갑 잔치 때나 울지. 어떻게 자식 결혼식을 그렇게 망쳐? 진짜 해도 너무해. 엄마는 항상 엄마만 불쌍한 사람이지. 나는 안중에도 없어. 그렇게 박차고 나와 떠난 신혼여행이 얼마나 즐거웠겠어요. 비행기 내에서도 내내 울고 남편에게도 너무 미안했습니다. 다행히 남편은 제 사정을 잘 이해해주는 사람이었어요. 거기다 엄마가 그렇게까지 하시는 이유도 이해하려 노력해주는 사람이었죠. 게다가 저와 엄마 사이에서 다리 역할을 하며 갈등을 풀어주려 하기도 했고요. 외로워하는 엄마를 모시고 근교 드라이브도 가고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즐거운 시간도 보냈어요. 그래서 그런지 엄마는 남편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하도 우리 사위 하니 모르는 사람이 보면 딸이 아니라 아들 있는 줄 알았을 거예요. 그러다 제가 임신하게 됐는데 입덧이 정말 말도 못하게 심했습니다. 원래는 거의 막달까지 일을 하려고 했는데 급하게 휴직계를 내고 집에서 쉬어야 할 정도였어요. 종일 물 마시는 것도 고역이라 있는 거 없는 거 다 쏟아내고 나면 진이 빠져 화장실 갈 힘도 없었죠. 다현아, 괜찮아? 이래서 혼자 있겠어? 차라리 장모님이라도 부르자. 너 이러고 있는데 나 혼자 출근하기 겁나서 그래. 미안해. 나도 내 몸이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이렇게까지 심한 친구들은 없었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든지 몰라. 남들 다 아는 임신인데 유난 떠는 것 같아서 민망할 지경이야. 그런 말이 어딨어. 사람마다 다 다른 거지. 다 같겠어? 내가 장모님께 부탁드릴 테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고 좀 쉬어. 알았지? 엄마를 부른다고 해서 제 상황이 나아지는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옆에서 거들어줄 사람이 있으면 제가 더 편할 거라고 생각한 거지요. 둘 다 깔끔 떨며 살아 특별히 집이 지저분한 것도 아니라 집안일 도와줄 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하는 거라곤 뭐라도 그냥 옆에 있어주는 것이었는데 정말이지 하나도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자꾸 자기 힘든 이야기하며 제 고생은 별것도 아니라는 듯이 굴었으니까요. 그래도 좀 먹어야지. 옆에서 마음 졸이는 사람 생각은 안 해? 고서방이 너 걱정해. 얼굴이 다 상했더라. 임신 너 혼자 했어? 그래도 그 정도는 아니잖아. 내가 먹기 싫어서 안 먹어? 걱정시키고 싶어서 일부러 그러는 거야? 나도 죽겠다고. 나도 뭐라도 먹고 싶은데 안 넘어가는 걸 어떡해. 나도 아무리 힘들어도 내 새끼 생각하니 뭐라도 넘어가던데. 너는 아직 엄마 되려면 멀었나 보다. 엄마, 나 엄마 상대할 기력 없으니까 그런 얘기 할 거면 집에 가. 내가 오고 싶어서 왔어? 고서방이 부탁해서 온 거지. 그래도 뱃속에 얌전히 있을 때가 낫다 해라. 너 낳고 너 밑으로 있는 거 낳다가 자식도 잃고 나도 죽을 뻔한 거 생각하면 아유, 엄마 그만 좀 하라고. 안 그래도 내내 토하느라 기력도 없는 자식한테 애 낳다가 죽을 뻔한 얘기 하고 싶어? 낳고 죽은 애 얘기 하고 싶냐고. 분명 나 위에 와주는 거라고 해놓고 저를 위해 하는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엄마의 걱정은 음식 냄새에 예민한 저 때문에 밥 굽는 사이였죠. 저는 도저히 아무것도 넘어가지 않으니 알아서 먹으라고 했더니 남편 준다고 생선을 굽는 거예요. 남편이 씻으러 들어간 사이에 벌어진 일이고 이미 온 집안에 퍼진 생선 냄새에 저는 변기통을 붙잡았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집까지 뛰쳐나가야 할 정도였고요. 뒤늦게 남편이 온 집안 창문이란 창문을 다 열고 환기를 시킨 후 탈취제를 뿌리고 나서야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저라고 그러고 싶은 것도 아닌데 엄마는 유난도 그런 유난이 없다고 타박하셨죠. 남들한테 그런 꼴 보이지 마라.
남 부끄러워서 어디 살겠냐? 뭐야? 엄마 진짜 장난해?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걸 어떡해. 너도 한번 늙어봐라. 참는다고 참아지나. 진짜 엄마 맞아? 어떻게 임신한 딸 위해서 해주는 게 하나도 없어? 내가 음식을 차려달랬어? 살림을 대신해달랬어? 그냥 가만히 좀 있어, 가만히. 뭘 해야 할지 모르겠으면 차라리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결국 그 일로 엄마와는 한동안 냉정기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집에 오지도 못하게 하고 저는 따로 연락도 하지 않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하니 살 것 같았습니다. 입덧이 나아진 것도 아니었는데도요. 그런데 그게 마음이 그렇게 썩 편하지만은 않은 거예요. 엄마를 안 보고 살아 마음이 편하긴 한데 한편으로는 죄책감이 든 겁니다. 그게 몸에 독이 되어 결국 쓰러져 응급실 신세를 져야 했죠. 입덧으로 단기간에 많은 체중이 빠진 데다가 지나침 스트레스를 받아 생긴 문제였어요. 남편은 제게 상담 치료를 한번 받아보자고 했습니다. 내면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하면 앞으로도 같은 문제로 스트레스 받을 거라면서요. 그렇게 정신과 상담을 가게 됐는데 제 이야기를 쭉 듣던 의사 선생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홍다연님은 어렸을 때부터 어머님의 감정에 너무 많은 책임을 지고 살아오셨어요. 늘 엄마가 더 힘드니까, 엄마가 더 슬프니까, 그러면서 본인의 감정은 뒷전이 되었고요. 그런 관계 속에서 다연님은 스스로를 돌보는 법을 잊어버리게 된 겁니다. 어머님과 거리두기를 시작하면서 느끼게 되는 감정은 지극히 당연하고 건강한 반응이에요. 엄마를 미워하는 감정, 엄마와 멀어졌을 때 편해진 내가 느끼는 그 죄책감 역시 당연한 감정이고요. 그 감정까지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먼저예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저만 생각하면서 엄마와 거리를 두고 살아도 된다는 말씀이세요? 그동안 엄마한테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스스로를 너무 힘들게 했잖아요. 한 번은 넘어야 할 산이라고 생각하고 참아보세요. 냉정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다효님이 거리를 둬서 힘든 어머님의 삶은 어머님 스스로가 책임지셔야죠. 다효님이 책임지실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다효님은 어머니께서 스스로에게 연민 가지는 걸 싫어하시면서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어머님께 연민을 느끼는 것도 다효님이에요. 1시간을 넘게 상담을 하면서 울기도 엄청 울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남편에게조차 선뜻 꺼내지 못했던 부분까지 꺼내고 나니 후련하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선생님 말씀대로 이젠 저부터 엄마를 불쌍히 여기는 것을 그만두기로 했어요. 엄마보다 더 불쌍한 건 제 스스로도 아껴주지 못한 저라는 걸 늘 상기시키며 살기로 했죠. 남편은 상담으로 지쳐 진이 빠진 저를 보고 그랬습니다. 다연아, 어머님은 내가 알아서 챙겨드릴게. 그러니까 어머님한테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이제 너 그리고 아이만 생각하자. 어떻게 그래. 나도 안 챙기는 우리 엄마를 어떻게 우영 씨한테 맡겨? 그렇게 지내다 보면 답이 보이겠지. 어머니께서도 적당한 거리가 필요하다는 거 알게 되실 거고 다연히 네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해해 주시겠지. 정말 그럴까? 엄마는 남을, 특히 자식인 나를 가장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학업에 신경 쓰지 못해 떨어진 성적표를 보고 속상해할 때도, 고열로 기운이 하나 없어 학교도 못 가고 늦잠을 잘 때도, 저희 엄마는 남편 잃은 본인 처지가 제일 불쌍해 당장 일어나 아침 차리라고 야단치던 사람이었으니까요. 임신 초기가 지나면서 입덧이 서서히 가라앉게 되면서 잘 먹게 됐고 상담 치료를 받으면서 저는 점점 더 건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랑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낸 지도 4개월째에 다다랐죠. 평생 살면서 처음 있는 일이었는데 역시 남편의 도움이 컸어요. 어느 날은 남편이 병원에 갔다 왔다고 하는 거예요. 병원? 갑자기 무슨 병원?
장모님이 허리를 삐끗하셨대. 찬장에 있는 물건을 꺼내려다가 그러셨다는데,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지. 의자에서 떨어지기라도 했으면. 그래서 회사에서 일하다 말고 병원에 갔다는 거야? 그럼 어떡해. 어머님이 아프시다는데 일단 반차 내고 급하게 다녀왔어. 아프면 119에 신고를 하지. 왜 바쁜 당신을 불러? 엄마도 참. 내가 아들 같아 편하셔서 그렇지. 얼마나 다행이야. 그래도 그럴 때 나 찾아주니 감사하지. 너 걱정하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장모님 잘 계시니까 신경 안 써도 된다고 하는 말이야. 이래저래 신경 써주는 남편에게 고맙긴 했지만 엄마가 너무 남편을 시도 때도 없이 참는다는 생각이 들었죠. 거리를 두고 살다 보니 저도 마음이 좀 괜찮아져서 근 반년 만에 엄마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마음 내킬 때까지 보지 않아도 좋다고 했지만 어떻게 그래요. 저도 안 보고 사는데 평생 남편 보고 장모님 돌보라고 하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엄마는 못 본 사이 배가 잔뜩 부른 저를 보고도 괜찮냐 말 한마디도 없더라고요. 그저 목대 먹은 저 때문에 서운했다는 듯 얼굴을 굳히는 모습을 보며 엄마도 여전하구나 싶었죠. 그래서 뱃속에 그만큼 키워보니 이 엄마 마음 좀 알겠니? 글쎄, 아직 낳아본 게 아니라 그런지 모르겠네. 어이구, 아직 멀었지 멀었어. 너가 내 맘 알면 절대 나한테 그렇게 못하지. 독해. 네 아빠도 나도 그렇게 독하지 않은데 넌 어떻게 된 게 그렇게 독해 먹었어? 연락 안 한다고 어디 언제 하나 보자 하고 연락을 안 해? 엄마도 나한테 연락 안 했잖아. 아빠가 안 그랬던 건 확실한 걸 보면 엄마 닮았나 보지. 그리고 언제 연락 하나 두고 보자는 마음으로 안 한 거 아니야. 그냥 하기 싫어서 안 한 거지. 나는 엄마 연락 기다린 적도 없어. 그럼 이 자리는 뭐하러 나왔니? 영영 안 보고 살지. 나 대신 팔자에도 없는 대릴사위 노릇하는 우리 남편 불쌍해서 나왔다 왜? 너 없어도 고서방만으로도 충분하니까 걱정 마라. 우영 씨가 나랑 있어서 고서방이지. 나 없으면 계속 엄마 고서방 할 것 같아? 그러니까 잘해. 아들 같은 사위 놓치기 싫으면. 내가 괜히 미안해서 이혼이라도 하고 싶은 생각 들게 하지 말란 말이야. 엄마는 제 말에 반박할 말을 찾지 못했는지 노려보기만 하더군요. 제가 말을 안 해 그렇지 연락을 하지 않는 동안 엄마가 가만히 있던 것도 아니었어요. 이모를 비롯해 알고 지내는 지인들을 붙들고 제 욕을 얼마나 했는지 모릅니다. 대놓고 제 욕을 하는 건 아니고 자기 처지를 비관하며 자기가 얼마나 불쌍한 사람인지 어필하는 것이었죠. 평생 혼자가 될 팔자려나 보다, 남편 복도 자식 복도 없나 보다, 말년이 이렇게 박복할 줄 알았으면 진작 그만 살 걸 그랬다면서요. 그렇게 다시 만나 한 번씩 밥도 먹고 잘 지냈는데 이번엔 예기치 못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배가 점점 불러오니 걷기도 힘들고 눈을 뜨고 있을 때나 감고 있을 때나 편한 적이 한 번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밖에선 항상 남편의 팔짱을 끼고 걷곤 하는데 엄마가 그걸 빤히 보더니 몇 분 뒤에 갑자기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는 겁니다. 장모님, 괜찮으세요? 아이고 고고 발을 접질렀나 걷지를 못하겠네. 일을 어쩌지? 일어나실 수 있겠어요? 엄마 괜찮아? 아야 아무래도 걷기 너무 힘든데. 그럼 업히세요. 제가 차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그럴까? 아휴 미안해서 이를 어째. 밥 먹고 경치 좋은 근교에 있는 카페에 오던 차였습니다. 카페 길을 따라 있는 산책로를 걷다 생긴 일인데 저는 아무래도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엄마 그냥 가서 차에 있어. 나는 이 사람이랑 카페에 좀 있다 올게. 뭐? 나만 차에 있으라고? 그럼 우영 씨가 엄마 없고
저 멀리 있는 카페까지 가란 말이야? 주차장이 코앞인데. 아니,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나만 두고 가? 다 안 가면 모를까? 여기까지 왔는데 엄마 때문에 도로 가란 말이야? 그냥 차에 있어. 엄마 커피도 사다 줄게. 굳이 여기까지 온 건 우영 씨가 나 좋은 공기 마시면서 좀 걸으라고 온 건데 그냥 갈 순 없잖아. 그렇게 이야기하니 엄마는 입이 대빨 나오는 거예요. 남편이 어필하고 했더니 됐다면서 혼자 걷기 시작하는데 쩔뚝이긴 했지만 잘만 걸었습니다. 눈치 보는 남편 옆구리를 쿡 찌르며 모른 척하라고 했고요. 아니나 다를까 몇 분 걷다 보니 접질렀다는 다리는 멀쩡해지더라고요. 나중에 집으로 돌아와 엄마랑 통화하며 물었습니다. 그때 왜 그랬냐고요. 그랬더니 엄마는 숨기지도 않고 순순히 그러더라고요. 부러워 그랬다. 남편 잘 만나 대접받고 사는 게 부러워서 그랬어. 네 아빠도 살아생전 그만큼은 못했는데 너는 남편 잘 만나서 참 좋겠다. 그 말을 듣는데 어이가 없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안 됐다 싶긴 했습니다. 하지만 저한테는 엄마한테 갖는 연민이 독이 된다던 의사 선생님 말씀을 되새기며 그냥 어이없어 하고 말았죠. 그게 거기서 끝났으면 귀여운 질투심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애초에 엄마가 딸의 인생을 시기 질투한다는 게 저로선 이해가 되지 않지만요. 인간 대 인간으로서 그럴 수도 있겠거니 하고 그냥 넘길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도저히 이해하려야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긴 거죠. 만삭이 된 후로는 도저히 집안일 하는 게 힘들자 엄마가 와주시게 되었습니다. 남편 끼니 챙기는 게 힘들다고 흘려 말했더니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오신 거예요. 점심을 먹고 나서 한숨 자고 일어나 거실에 나왔는데 엄마가 기이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편에 빨래를 다 개놓고 남편 팬티를 하나하나 들어서 얼굴에 묻고 숨을 깊게 들이마시는 겁니다. 엄마, 뭐해? 아이, 깜짝이야. 기척 좀 내고 다녀. 아니, 대체 뭐 하는 거야? 그거 우영 씨 팬티 아니야? 그래, 팬티다. 보면 몰라? 엄마는 뭐가 문제냐는 듯 팬티를 하나씩 차곡차곡 쌓더니 남편 빨래를 들고 자연스레 안방으로 들어갔죠. 그 와중에 그 방으로 같이 들어가야 할 제 옷은 그대로 둔 채로요. 저는 하도 어이가 없어 뒤따라붙어 물었습니다. 아니, 뭐 하는 거냐고. 방금 우영 씨 팬티 가지고 뭐 한 거야? 보면 몰라. 양기 충전이지. 뭐? 양기 충전? 혼자 사는 과부 팔자 건강하게 살려면 이렇게라도 해야지 어쩌겠냐. 숙자가 그러는데 시골에서 혼자 오래 사는 할머니들은 이웃집에서 자기 남편 속옷 갖다 주고 그런다더라. 그래야 아프지도 않고 오래 산다고. 뭐? 그래서 지금 사위 속옷 가지고 내가 진짜 기가 막혀서 엄마 창피하지도 않아? 고서방이 알게 되면 어쩌려고 그래? 내가 고서방 앞에서 그래? 너만 입 다물면 될 일인데 뭘. 너는 네 엄마 불쌍하지도 않냐? 마음 같아선 남편에게 말하고 싶었죠. 근데 말해봤자 뭐 하겠어요. 제 얼굴에 침 뱉기인 것을. 너무 혼자 된 후 오래 살아 저러나 싶었습니다. 저는 엄마 재혼에 한 번도 반대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아빠가고 너무 힘들어한 데다가 저도 엄마 때문에 힘들어서 솔직히 재혼이라도 했으면 싶었던 적은 있죠. 저한테는 내색은 안 하지만 지인들 소개받아 만난 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잘 안 된 모양이었습니다. 거기까진 제가 신경 쓸 일이 아니다 싶어 모른 척했는데 이쯤 되니 저도 나서야 하나 싶더라고요. 고민만 하다가 더는 안 되겠다 싶었던 건 시아버님을 뵙고 난 뒤였습니다. 시아버님께서 저희 부부가 사는 지역으로 볼 일이 있어 저희 집에 하룻밤 묵고 가시기로 했거든요. 그래도 사돈과 함께 있는 곳인데
그냥 가는 건 도리가 아니라고 하셔서 저희 엄마도 함께 뵙기로 했죠. 아버님 개인적인 일이라 어머니께서는 따라오지 않으셔서 넷이 모인 자리였는데 저는 엄마가 그렇게 주책 맞은 사람인지 몰랐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남자 앞에 있는 엄마를 본 적이 많진 않으니까요. 아예 안 그래도 다연이 출산 전에 한번 와서 밥이나 사줘야겠다 싶었는데 이렇게 시간이 맞아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사부인은 그동안 잘 지내셨죠? 예, 오영이가 아들처럼 살뜰히 잘 챙겨주니 제가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사도는 성공하신 겁니다. 이렇게 아들을 훌륭하게 키워주셨으니까요. 아이고 아닙니다. 저야말로 다연이처럼 예쁜 딸 같은 며느리 얻게 돼 복이 굴러 들어왔다 싶어요. 아유, 비행기 태워주시는 걸 보니 영락없이 우영이 아버님 맞네요. 사돈, 이것 좀 드셔보세요. 이 집 보리굴비가 참 맛있어요. 엄마는 누가 부탁도 하지도 않았는데 보리굴비를 손으로 쫙쫙 찢어 아버님 밥그릇 위에 얹어주었습니다. 그건 좀 아니다 싶어 제가 슬쩍 엄마 허벅지를 누르며 만류했어요. 엄마, 아버님 불편하시게 왜 그래? 불편해? 사돈, 불편하세요? 아닙니다. 제가 알아서 먹을 테니 사부인 드셔요. 이게 원래 손으로 쫙쫙 찢어 먹어야 제맛이거든요. 예전에 다연 아빠 살아있을 땐 제가 이렇게 다 얹어서 해줬어요. 어서 드셔보세요. 산에 진미가 있다 한들 사돈 어려워하는 자리에선 그러기 쉽지 않잖아요. 그 자리에서 안절부절 못하는 건 저밖에 없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도 당황해하는 기색은 있었지만 차마 뭐라고 말은 못했죠. 거기서 끝이면 말을 안 합니다. 그 뒤로 자꾸 저녁 드시는데 아버님 밥그릇에 낙지젓, 굴전 같은 것들을 막 얹어주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못 드세요? 팍팍 드시지. 이것도 먹어보세요. 이 집이 조미료 하나도 안 쓰고 음식 만드는 걸로 유명해서 많이 먹어도 속은 편할 거예요. 엄마, 그만 좀 해. 엄마 때문에 속 불편하시겠어. 너는 아까부터 왜 자꾸 나서서 그래? 사돈, 불편하세요? 사부인도 없는데 내가 옆에서 이렇게 챙겨주시니 좋은 거지. 불편하긴 뭐가 불편해? 속이 또 부글부글 끓기 시작하자 배도 땡기고 힘들더라고요. 남편도 눈치를 챘는지 제 손을 꼭 잡아주더라고요. 다 드셨으면 이만 일어날까요? 그래. 그러자. 잠깐만요, 사돈. 여기 뭐가 묻었네. 예? 됐습니다. 제가. 아버님께서 한사코 됐다는데 엄마는 손을 뻗어 시아버님 턱에 묻은 양념을 손으로 닦아냈어요. 휴지를 건네준 것도 아니고 자기 손으로요. 거기다가 무의식적으로 시아버님 턱에 묻은 양념을 닦은 손을 입으로 가져가는데 기절할 뻔했습니다. 화낼 기력도 없어 엄마를 집으로 모셔다 드리는 동안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여보, 너무 신경 쓰지 마. 아빠도 괜찮으셨다고 했어. 말이 그렇지. 진짜 괜찮으셨겠어? 진짜 창피해 죽겠어. 아버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셨겠냐고. 사람마다 표현 방식이 다른 것뿐이니까. 내가 보기엔 그런 문제가 아니야. 엄마, 누구 소개시켜드릴까? 장모님께? 괜찮지. 근데 당신은 괜찮아? 나는 당신이 그걸 원하지 않나 싶었는데 괜히 조심스러워서 묻질 못했지만 당신이 싫어서 장모님 혼자 사시나 했어. 아니야. 대놓고 찬성한 적은 없어도 물어보면 싫다고 할 일도 아니지. 그냥 한 번씩 외로워서 저러시나 싶은 때도 있고 해서. 내가 괜찮은 분 소개해드릴까? 거래처 분들한테 부탁하면 될 것 같은데. 그래주면 나야 고맙지. 그래서 난생 처음으로 엄마 소개팅을 주선하게 된 거예요.
물론 엄마도 처음에는 질색하며 싫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와서 왜 남자를 만나냐면서요. 거기다 상대 남성분 나이를 듣더니 화를 내시는 거예요. 뭐? 56? 나더러 영감이랑 재혼하라는 거야? 영감이라니 엄마랑 고작 1살 차인데. 이 나이에 내 또래한테 재혼하면 병수발길인데 넌 내가 불쌍하지도 않니? 일어나지도 않을 일 가지고 또 이상한 소리 하지 마. 1살이면 딱 좋지. 아빠랑도 3살 차이였으면서 뭘 그래? 아유, 몰라. 난 됐으니까 그런 줄 알아. 학교 선생님이시래. 배운 분이시고 점잖으시고 고서방이 생각하고 좋은 분이라고 소개받아 온 분인데 그냥 안 만나겠다고? 그러니까 너는 왜 시키지도 않은 짓을 해? 엄마는 질색하며 싫다고 했지만 남편 핑계대서 만나게 해드렸습니다. 저녁 잘 먹고 카페까지 갔다 왔다더니 이래저래 불만이 많더라고요. 왜? 어땠는데 그래? 아유, 점잖기는 점잖은데 사람이 너무 고지식하고 딱딱해서 재미가 없어. 사람이 유머가 있어야지 가치 있는 사람이 즐겁지. 그래? 엄마 취향이 아니라니 아쉽네. 그래도 가벼운 사람보다는 낫겠다 싶었는데 엄마가 말하기 불편하면 내가 고서방 통해서 거절할게. 뭘 그렇게까지 해. 고서방 입장도 있는데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넌 신경 쓰지 마. 말은 그렇게 해놓고 한두 번은 더 만나보고 싶은 모양이었습니다. 잘 되면 좋은 일이니 일단 지켜보자고 한 거예요. 그런데 생각보다 만남이 괜찮았던 모양이었어요. 저한테는 물론이고 남편한테도 연락이 뜸해졌거든요. 어떻게 사람이 한순간에 저렇게 바뀌나 싶어 황당할 지경이었죠. 황당하기만 했으면 제가 말도 안 합니다. 얼마나 연애에 푹 빠졌으면 딸이 애를 낳았다는 소식에도 연락이 없을 정도였어요. 예정일보다 하루 먼저 아이를 낳게 되었는데 진통만 9시간을 하다 애를 힘들게 낳았어요. 그래도 내가 엄마한테서 이렇게 태어났나 싶어 엄마가 생각나더라고요. 엄마가 말한 엄마 기분이 이런 건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엄마가 보고 싶었는데 연락을 안 받는 거예요. 어렵게 닿은 연락에 딸을 낳았다고 전해드리니 한다는 말이 그래 잘 됐네가 전부였답니다. 그리고는 바빠서 다시 연락하겠다고 끊었대요. 대단한 축하나 감격을 바란 건 아니지만 그건 해도 너무하잖아요. 제가 남도 아니고 친딸인데요. 엄마랑 연락이 닿은 건 애를 낳고 난 다음 날이었습니다. 엄마, 도대체 뭘 하길래 연락이 안 돼? 바빴어. 그래서 애는 건강하고? 빨리도 물어본다. 건강해. 잘 나왔어. 사진 안 봤어? 아차차, 사진 본다는 걸 깜빡했다. 엄마 할머니 맞아? 어머님 아버님은 연락 받자마자 목소리도 막 떨리시고 좋아서 환호하시던데 어떻게 외할머니 반응은 이렇게 미적지근해? 전화라서 그렇잖아, 전화라서. 나도 기쁘거든. 그래서 언제쯤이나 보러 가면 되니? 내가 당장은 좀 힘든데. 그러니까 대체 뭘 하길래 그렇게 바쁘냐고. 연애? 전에 그분 별로라고 하더니 아직도 만나고 있는 거야? 연애는 무슨 그런 거 아니야. 바쁘니까 끊어. 몸조리 잘하고. 고서방이 어려니 알아서 하겠냐마는. 그렇게 전화를 끊은 뒤에도 며칠 동안 한참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도 애 낳고 초보 엄마인지라 엄마한테 신경 쓸 겨를이 없긴 했어요. 그런데 퇴원에 조리원에 갔다 올 때까지도 연락이 없는 건 좀 문제가 있잖아요. 물론 묻는 말에는 대답은 하니 잘 있는 건 확실한데 애 낳은 딸한테 이렇게나 무심할 수가 있나 싶었습니다. 서운함보다는 황당함이 더 컸어요. 그러다 집에 와주신 산후도우미 분이 저희 부부와는 좀 맞지 않아서 다른 분을 구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다른 분 구하기 전에 엄마한테 좀 부탁을 해보면 어떨까 하더라고요. 엄마를 잘 아는 저는
차라리 남이 낫다 싶어 됐다고 했지만요. 남편은 일단 물어나 보겠다고 엄마에게 연락했죠. 그런데 통화를 끝낸 남편이 심각한 목소리로 그러는 겁니다. 아무래도 장모님한테 무슨 일 있는 것 같은데. 무슨 일? 왜? 엄마가 뭐라는데? 아니, 뭐라고 하신 건 아닌데 목소리가 너무 안 좋으셔. 우리가 선조 때문에 너무 신경을 못 써드렸나 봐. 내가 내일이라도 장모님 댁에 갔다 올게. 있을 일이 뭐가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남편이 심각한 얼굴로 말하니 저도 내심 걱정은 되더라고요. 내 새끼만 신경 쓰다가 엄마한테 너무 소홀했나 싶은데 저도 고개를 털어내고 생각을 고쳐먹었습니다. 엄마도 엄마 인생이 있고 엄마 인생은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데 거기에 괜한 죄책감 갖지 않기로 했으니까요. 다음날 엄마 집에 갔다 온다던 남편은 엄마를 같이 데리고 왔더라고요. 그런데 아닌 게 아니라 남편 말대로 무슨 일이 있는지 그새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뭐야? 엄마 무슨 일 있었어? 평소 같으면 톡 쏘는 말이 와야 하는데 기운이 다 빠진 목소리로 아니라더라고요. 손주를 처음 보는 자리인데도 좋아하면서도 에너지는 하나도 없는 얼굴이었죠. 전에 없던 모습을 보이니 저도 신경이 쓰여서 눈치를 살피게 되더라고요. 엄마는 저를 도와 애를 안고 있었는데 벼랑간 갑자기 서럽게 눈물을 쏟는 겁니다. 에휴, 왜 그래? 진짜 무슨 일 있어? 이게 다 너 때문이다. 너가 그 사람 만나보라고 하지만 않았어도. 어? 그럼 진짜 그분이랑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엄마는 눈물을 흘리며 그분과 며칠 만나다가 이별 통보를 받은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엔 맞는 게 많기도 하고 엄마를 잘 받아주던 사람이 갑자기 돌변에 연락도 안 받더니 끝내 이별을 고한 거지요. 제 앞에서는 이런저런 불만을 다 쏟아내놓고 의외로 그분께 진심이었던 모양이죠. 분명히 내가 좋다고 했단 말이야. 곱게 나이 드셨다. 그러면서 좋아했는데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돌변해? 엄마가 실수한 건 없어? 없어. 실수할 게 뭐가 있어. 그냥 인연이 아닌가 보다 하고 말아. 더 좋은 분이 있으면 또 소개해 줄게. 시아버님한테 하던 행동 보면 실수가 없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이미 끝났다는 마당에 캐물어봤자 무슨 소용인가 싶더라고요. 손녀가 태어난 와중에 연애를 시작하고 또 시작하기가 무섭게 끝난지라 엄마는 제 아이에게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도움이 될 리도 없었죠. 결국 도우미를 수소문에 고용했고 그렇게 또 며칠이 지난 후였어요. 한밤중에 남편에게 연락이 왔고 전화를 받은 남편이 사색이 된 채 집 밖으로 뛰쳐나간 겁니다. 저한테는 일단 기다리라고 말 한마디만 남긴 채로요. 전에 없던 남편의 행동에 얼마나 불안했는지 몰라요. 자정이 넘어 남편이 들어올 때까지 저는 초조하게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무슨 일인데 그래? 어디 갔다 오는 거야? 설마 엄마 일이야? 일이 좀 복잡하게 됐어. 일이 복잡하게 되다니 뭐가? 장모님 지금 병원에 계시는데, 걱정하지 마. 안정제 맞고 잠드신 거 보고 나온 거야. 특별히 이상이 있는 건 아니고. 갑자기 엄마가 왜? 병원에는 왜 갔는데? 다현아, 놀라지 말고 들어. 저기 만나시던 분 있잖아. 그분 집 앞에 가서 죽겠다고 소동을 벌인 모양이야. 뭐? 그게 무슨 말이야? 남편을 통해 들은 이야기는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애초에 그분이 헤어지자고 한 계기부터가 문제였어요. 처음 그분은 엄마가 고상하고 품이 있는 사람인 줄 알았던 거예요. 처음에야 내숭도 떨고 조신하게 굴었겠죠. 그런데 만나보니 그게 아니니 만남이 좀 아니다 싶었답니다. 결정적으로 그분이 헤어짐을 고한 건 그놈의 팬티 때문이었어요.
나이 든 여자들은 양기가 부족해 이상하게 몸이 아픈 구석이 많은데 병원에 가면 이상이 없다고 한다고요. 그럴 때 만병통치약이 양기를 받는 건데 요즘 그래서 그런지 아픈 데가 사라진 것 같다고 했대요. 그러면서 조심스럽게 상비약처럼 하나 두고 싶으니 입던 팬티 한 장만 주면 안 되냐고 물었답니다. 남편은 그 이야기를 하면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데 본인 팬티에도 그랬단 사실을 알면 어쩔까 아찔하더군요. 정말이지 창피해서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그렇게 헤어지게 됐으면 죽은 듯이 있을 것이지 자식들이 같이 사는 그 집에 쳐들어가서 그 난동을 부린 거예요.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죽겠다면서요. 이미 자기 인생은 다 맡기기로 했는데 이제 와서 나 몰라라 하냐며 동네방네 그분을 무슨 파렴치한으로 만든 겁니다. 엄마는 자기 분을 못 이겨 쓰러져 병원에 가신 거였는데 더한 문제가 따로 있었어요. 그쪽에서 엄마를 명예훼손과 성희롱으로 고발하겠다고 했답니다. 어떻게든 봐달라고 사정하고 오긴 했는데 이번 일로 마음이 많이 상하신 모양이야. 팬티 타령한 게 한두 번도 아니어서 그걸로 성추행까지 걸겠다고 하시는데 각오는 좀 하고 있어야 할 것 같아. 속이 곱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것 같더라고요. 이튿날 엄마를 만나러 갔는데 그냥 마음이 차갑게 식어 있는 기분이 들었어요. 처음엔 불같이 화가 났었는데 누워있는 엄마를 보니 그냥 별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퇴원은 언제 할 건데 아픈 데도 없으면서 왜 누워있어? 아픈 데가 없긴 왜 없어? 사방이 아파 죽겠는데. 왜? 남자 팬티 없어서 아파? 왜? 옆집 병실 가서 팬티 구걸이라도 해보지. 뭐? 팬티 구걸? 맞잖아. 엄마 그분한테도 팬티 구걸하다가 차인 거라며. 엄마는 창피함도 모르잖아. 근데 못할 게 뭐가 있어? 네가 뭘 안다고 함부로 말해? 우린 진심이었어. 그 사람도 나도 진심이었다고. 만난 지 1년이 됐어, 2년이 됐어. 하다못해 뭐 한 달은 제대로 만났어? 무슨 진심? 엄마는 진심을 가진 상대한테 양기 충전해야 한다고 팬티 달라고 해? 조용히 좀 해. 다 듣잖아. 창피한 줄은 알아? 그게 창피한 줄 아는 일인데 그랬다는 말이야? 나도 사랑받고 싶어서 그랬다. 네 아빠 죽고 나서 혼자 살아 생긴 외로움 좀 달래보려고 그랬다고. 네가 뭘 알아? 너같이 무신경하고 너밖에 모르는 딸녀는 세상 천지 너밖에 없을 거다. 남들은 내 속에서 나온 딸처럼 말 안 해도 마음을 척척 알아준다는데 너는 어쩜 내 마음을 그렇게 몰라주고 늘 너만 생각하니? 내가 나만 생각했다고? 엄마, 내가 나만 생각했으면 내가 학교를 거길 다녔겠어? 내가 나만 생각했으면 아침잠도 많은 내가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엄마 밥상까지 차리고 학교에 갔겠어? 내가 엄마 위해서 못한 게 뭐야? 혼자 있는 거 외롭다고 밤에 무서우니까 외박도 하지 말라고 해서 가장 반짝반짝 빛났을 때 난 늘 엄마랑 같이 있었어. 남자친구도 만나지 말아라. 친구도 만나지 말아라. 학교 생활도 편하게 하지 말아라. 그럴 때마다 내가 무슨 생각 들었는 줄 알아? 넌 행복해지지 말아라. 내가 불행하니까 딸인 너도 나만 두고 행복하면 안 된다. 내가 언제 그랬어? 엄마는 엄마가 불쌍하다고 했지? 엄마는 몰라. 진짜 불쌍한 삶이 뭔지. 내가 너무 늦게 알았어. 남편 잃고 혼자 된 엄마보다 아빠 잃고 엄마도 잃고 세상 천지 고아처럼 자란 내가 더 불쌍하다는 걸. 앞으로는 진짜 이기적인 게 뭔지 제대로 보여줄 테니까 똑똑히 지켜봐. 엄마 남들한테 동정받는 거 좋아하잖아. 그렇게 괴롭지도 않겠네. 그게 저와 엄마의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저는 그 길로 병실에서 나와 엄마 번호를 차단해버렸어요. 처음엔 엄마도 지난번처럼 오랜 냉전 기간을 갖는 거라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남편에게 연락이 왔는데 제가 남편에게도 연락을 받지 말라고 했어요. 찾아오는 게 싫어 신생아 키우는 바쁜 와중에 급하게 이사도 했죠. 어지간하면 중재하려는 신용이라도 할 텐데 남편도 말없이 제가 하자는 대로 따라오더라고요. 그쪽에서 고소를 하든 말든 신경 쓰지 말라고 했는데 남편이 그건 아니다 싶었는지 설득에 성공한 모양이었습니다. 저도 딱 거기까지가 자식으로서 할 도리라고 생각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연락을 완전히 차단하고 지낸 지가 벌써 1년 6개월째입니다. 가끔 이모를 통해 어떻게 지냈는지 원하지 않아도 알게 되었어요. 이모는 그래도 천륜인데 그래선 안 된다. 네 엄마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러냐고 저를 불효녀 취급했죠.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이모한테도 이야기했어요. 속사정도 모르면서 함부로 이야기하지 말라고요. 제가 그렇게 엄마 일에 오지랖 부리면 이모 연락도 끊어버리겠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그 밖에 엄마 지인들도 한 번씩 연락 와서 한 소리 하는 거예요. 네 엄마 불쌍하지도 않냐고요. 저는 정말로 엄마가 불쌍하지 않습니다. 남들에게 동정과 연민을 사는 삶을 스스로 선택한 사람인데 왜 불쌍한가요? 엄마가 어떻게 살든 말든 저는 앞으로도 제 삶을 살아보려고 합니다. 제가 잃어버린 건 20대만으로도 충분하니까요.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